안녕하세요. 이명호입니다. 2025년 6월 14일 날 봤던 관사 2차 시험 관습법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쉬웠다는 분들도 있고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 어렵다. 관세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논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힌트가 없는 그런 백지에 글을 옮겨다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재작년도 작년도 이 법률이 일단 비중이 높고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좀 적고 환특법은 10%,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환특법이 20% 됐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면 환특법의 비중이 높아진 거는 무엇이 작아진 거냐? 이게 잘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은 시행규칙이 작아진 거예요. 그렇죠? 시행규칙의 부분을 환특법이 가져간 거죠. 근데 환특법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것도 시행령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 문제가 전체가 다 법률이거나 시행령이거나 환대법도 시행령이니까 요것도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이 이만큼이에요. 시행령 이만큼. 그리고 법률이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별로 안 나온 것이 지금 얼마나 특이한 것이냐. 지금 작년까지는 시행규칙이 한 문제라도 나오다가 갑자기 올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고 뭐 내년부터 안 나올 거냐? 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올 것 같은 시행규칙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최근의 트렌드를 볼 때 시행규칙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30점 문형이네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네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입은 총 네 가지로 말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 대상은 외국 물품이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반입, 5세 구역으로부터 반입, 또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 또 우리나라의 운송선 안에서의 소비 사용,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수입의 정의는 총 네 가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그쵸? 맞죠? 근데 여기에 제외되는 게 하나가 있죠. 법제 23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비 사용은 제외한다.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바로 이 부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없었다면은 저는 이 239조도 잘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써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험 문제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또는 수위가 이제 물음 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세히 쓰지는 않은 거예요. 요거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결국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립의 의제에 6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6가지가 수입 의제만 6가지인데 수입 반송의제에 이 우편물이 들어가거든요. 우편물도 의제 중에 하나인데 수입 의제는 아니죠. 근데 시험 문제가 수입 의제 6가지가 아니라 수입 의제 6가지 이렇게 쓰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분이 좀 실수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수입 의제는 6가지고 수입 반송 의제는 1가지고 그래요. 근데 수입 의제만 써서 여기까지만 쓰고 수출 의제를 안 썼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시험장에서 이 6가지 중에서 하나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은 수출 반송 의제 이 우편물로 이걸로 채워 넣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출제자가 수입 의제 6가지 쓰라고 한 것 같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수출입 의제 이 출자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출 반송 의제도 썼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점표가 조금 수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수입 의제 6가지만 쓰면 참 좋은데 혹시라도
다섯 가지만 생각이 났다면 술 반송 의지에 하나를 써서라도 보충을 하자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에 통증이 생기면 몰골이 매우 추해진다. 그죠? 귀통물 매부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이 4번인 것 같아요. 이 4번을 보시면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이긴 한데 이 앞에 이렇게나 많은 조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뭐 관세형벌 정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몰수고 이것도 몰수고 중간에 몰수얘기 그리고 취득세 등이 나오고 그리고 밀수입제 나오기 때문에 뭔가 물건과 관련돼 있는 범죄라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제274조 제1항 1호 이 부분은 이 1항 1호가 밀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뒤쪽으로 빼가지고 좀 그 법조문의 제목과는 달리 밀수입 물품의 취득제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음 2.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를 쓰래요. 그리고 내구물품도 다섯 가지 쓰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도 쓰래요. 아니 순서가 소비 또는 사용인데 사용 또는 소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보시면은 수출의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외구로 반출하는 거. 그 대상 뭐예요? 내구물품. 이건 분명히 1점 배점이 있을 겁니다. 1점. 그리고 다섯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5점, 그리고 네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4점. 그래서 여기 물음이는 각각의 하나씩이 1점 배점이 있을 거예요. 1점, 5점, 4점, 합이 10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구물품 다섯 가지를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외국 물품이 아닌 거. 이게 뭐 내국물품이죠. 아주 그 소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내국물품이 아니면 외국물품이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없는 거죠. 외국물품이 아니면 내국물품인 거죠. 또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침입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즉 우리나라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잡은 참치, 이 그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공해를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사실은 외국 물품 정의할 때 공해에 뭐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 사이에 더 들어가면 좋은 게 뭐예요?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말을 안 써놨느냐?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라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문제 출제한 분의 수준을 보니까는 요거를 안 써도 충분히 이제 만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빼놓은 거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 쓰면은 더 좋아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만약에 많다. 그럼 최첨표가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 포함. 그런 말을 쓴 사람이 더 점수를 0.5점이라도 더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거, 그리고 수리된 반출 승인을 받은 거. 여기는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수리가 되었다,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다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져서 관선 안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여기 지금 반출이라는 표현 썼는데 이 반출 안에 수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고를 했는데 반출이 되는 건 신고와 반출 사이에 당연히 신고 수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신고 수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신고 수리 있잖아요. 그것도 행정적 처리로 봐서 이것도 내공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인데 여기 이제 자그마치 두 개가 선박용품, 항공용품, 차량용품, 선박용품, 항공용품, 차량용품 이거 두 개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꼭 좀 썼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 이 말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말하는 사람에게 두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친 자, 또 우리나라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격려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 그러니까 이 두 자를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 안 자만 썼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점수가 좀 낮겠죠. 예. 또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승무원은 제외해요. 이거 여행자 휴대폰 이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예, 여기서 소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기타의 경우 요 네 가지가 바로 세이브로 보지 않은 소유 또는 사용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물음 보시니까요. 야, 이거 뭐 법조계 원칙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다 쓰라고 그랬네.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요게 좀 썰렁하긴 해요. 네, 사실 법 해석의 기준과 수업과 금지는 법제 5조의 1항과 2항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 해석의 기준, 수업까지 금지 그 원칙만 쓸 거냐 아니면 법제 5조를 쓸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험의 기술의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쓸 것인가를 좀 정확하게 정해주는 시험 문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법제 5조의 1항부터 3항까지를 다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에서의 기준과 수업까지 금지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거는 이거 5조 1항과 2항이에요. 그러나 이 3항과 4항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요 출제자는 여기까지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위 성실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여기는 보시면 친위 성실에서는 주어를 두 명 쓰는 게 중요하죠. 납세자도 친위 성실해야 되고 세관 공무원도 친위 성실해야 된다. 또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서는 재량의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게 재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한계를 지켜라. 오버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5조, 6조, 7조를 이게 다 쓰는 겁니다. 문제 2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통관의 보류 사유인데요. 이건 지금 우리가 진짜 무지하게 연습했죠. 이건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꼭 나온다고 예상하고 우리가 잘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신고 생략 간선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 네 가지. 이것도 꼭 나온다고 했죠. 이거 두 개 다 이제 우리가 별표 치면서 다 공부했던 건데 이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의 보류 사유 6가지. 예, 사실상 이게 6가지라고 했는데 법률에 6개가 있어요. 법률에 6개가. 그리고 시행령에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쓰지 않고 법률만 쓰면은 뭐 다 답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법률에 있는 6가지를 다 쓰면 오케이인데 우리 이 수험생 입장에서 오케이인데 혹시라도 이 6개 중에서 하나가 생각이 안 나면 시행령에 있는 이 문장 중에 하나로 보충을 하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법을 잘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통관의 보류가 되죠. 일단 보완이 필요하면 보류합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치를 우려가 있는 경우. 근데 이 과로 부분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의무에는 법상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국제법규상의 의무,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세 개 있죠. 법상의 의무, 조약상의 의무, 국제법규상의 의무, 요 세 가지를 다 쓰시기 바랍니다. 또 사방과 어원은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물품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두 개인데요.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 그 결과 불분류 문제가 있어. 불분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통과는 보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세관장애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여기 중요한 게 이 세 권장을 잘 쓰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앞에 있는 이 법 때문에 세무서장이라고 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시행령에 2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간소한 신고 또는 신고 생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신고 생략과 간소한 신고 두 가지가 나왔다면 분명히 이거는 법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와 비슷한 규정이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에는 신고 생략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쓰라고 했냐면 네 가지 쓰라고 했는데 네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다섯 가지죠. 이 5번까지 있거든요. 위에가 여섯 가지니까 각각 1점씩 주려고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고 밑에가 네 가지니까 각각의 1점이네요. 그렇다면은 이 3번, 4번은 무지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빼는 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으로 보면은 휴, 우, 탁, 별. 이렇게 쓰면 1점. 이렇게 쓰면 1점. 예. 그리고 이제 끝에 보니까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반드시 이제 물세라는 걸 이제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언급하면은 이제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건데, 이 앞에 부분, 이게 관세가 면제되는 거는 아예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 앞에 내용이 쓰기가 좀 까다로워요. 많이 쓴다면 딱 이 형태로 쓰면 좋은데, 제가 조금 바꾼 거 보시면은, 91조부터 94조까지 모든 면세 조항을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96조 중에서 여기 2랑 있죠. 이거는 여행자 유류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중에서 관세 면제 규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랑이 있는 것 때문에 이 면제 규정이라는 요 말을 꼭 써주면 좋겠어요. 이 2랑 때문에 쓴다면 관세 면제 규정이다. 그리고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97조는 제술 면세인데 거기도 2랑만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도 2랑이 관세 면제 대상인데 이 앞에 거랑 뭐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nyway,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다 면세 부분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96조는 면세도 있고 감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감, 감면의 경우에는 그건 제외하고 딱 1항만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또 두 번째 좀 까다로운 거 보니까 여기는 입항 절차, 출항 절차, 또 도착 절차, 출발 절차 이런 것들을 하는 운송수단 있죠. 이런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은 간단하게 신고하거나 신고가 생략이 된다는데 아마 밑에 것들은 제외한대요. 그렇죠? 신고 생략하거나 간선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만 쓰라고 했다고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쓰지 않아도 돼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까지만 딱 쓰면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가지라고 써가지고 조금 골치 아픈데 우리는 항상 출제자를 뭐라고 하기보다도 항상 언어나 문제나 모든 것이 다 모자르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도 다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걸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물음 2 보니까 이거는 세관장이 여행자 휴대폰을 유치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채점하기 편하도록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나당 2점인데 야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면 그죠? 보니까 유치사유 이것도요 사실 우리가 1등 문제로 얘기했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기본 시간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첫 번째 거 보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대요.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물품들.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뭐 이렇게 복잡해. 96조 제1항 1호와 같은 항 제3호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행지 제품 이상품의 감면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지 제품 이게 1호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계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이게 바로 3호인데요. 이사물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물품은 2호거든요. 그러니까 1호와 3호 중에서 1호와 3호에 따라서 관세 면제가 되는데 그거를 초과했대요. 결과적으로는 과세 대상 여행자 휴대폰과 별수상품 그리고 승무원 휴대폰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과세 대상인데 그것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시사건 등의 보, 이 등이라는 말이 최근에 더 들어갔죠. 물품이 지시권을 침해했다는 이것을 좀 여기서 이게 예시처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네, 의미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 불분류, 이 불분류는 아까 우리 통관 불에서도 썼던 그런 표현인데 불분류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대통령령에 또 내용들이 있죠. 대통령령을 좀 더 자세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착한 책인데 만약에 이 다섯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대통령령을 더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 보완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출제자의 답안에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령의 내용을 써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수험생들이 더 똑똑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 그래가지고 답안이 분명히 수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1차적인 답안에는 저 대통령령의 내용은 없을 거로 보여요. 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이게 통감불에서도 나왔던 그런 표현인데, 또 세관자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돼, 위탁이란 말을 꼭 써야 되겠네요.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거는 통관 보류 사유에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행자 휴대폰이었다면 유치 사유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통관 보류 사유와 유치 사유를 비교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아예 비교까지 하면서 외웠던 분들은 두 개를 다 잘 썼을 거예요. 또 문제 3번. 관세법령상 국가관세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전자송달을 신청을 할 때 기재해야 되는 사항 5가지. 그리고 관사 1차 시험에서 기재사항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제 2차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고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왔네요. 그쵸? 사실 이거는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서운한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쓸데없는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도 5가지거든요. 형식적으로 볼 때 딱 시험에 나오기가 좋은 그런 형식이긴 합니다. 이게 전자송달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송달이 아니라 오프라인 송달이 아니라 전자송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되느냐. 자기의 인적사항, 나에게 그런 납부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사는지, 주소, 거소, 영업소의 소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이게 다 자기 신변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인적사항, 소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좀 비슷한 거고, 3번과 4번은 좀 같이 가주는데, 3번은 전자우편 주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는데, 전자사서함, 그리고 연계통,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3가지 등 전자송달을 받을 것. 결국 이걸 쓰는 거네요. 어디로 전자송달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메일로 받는다면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써줘야 될 거예요. 또 그 서류 중에서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전자송달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서류의 종류도 나는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 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 관성장이 정하는 거. 그래서 요 5가지 있죠. 인적사항, 소재지, 전자송달 받을 주소, 뭐 주소와 같은 받을 곳, 그리고 서류 종류, 관성장이 정하는 거, 요 5가지 쓰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야, 근데 이 물음일이 100점이 1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하나가 이게 2점씩이네. 야, 이게 인적사항 딱 하나 쓰게 되면 2점이에요, 2점. 밑에 보시면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그랬어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밑에 뭐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납부서, 납부고지서, 통지서 요거 3가지 쓰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3가지만은 아니거든요. 이 관성고시에 가면은 그 밖에 관성이 정하는 서류가 많이 있어요. 그쵸? 이 3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뒤쪽에 이 부분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 출제자는 이 앞부분까지만 지금 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요 3가지 중에서 하나가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발성장이 정하는 서류라는 요 말을 써서 보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발성장이 해당 서류를 전자 송달하는 방식.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방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 법주문에 용어를 쓰거든요. 방식이란 말이 여기 있잖아요. 방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285조의 시행령 285조의 대사항을 쓰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요, 전자송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전자사서함이나 또는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된다. 사실은 답은 이거예요. 저장하는 방식. 이 앞에 있는 이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쓸 거는 이거예요. 저장하는 방식, 이걸 제대로 쓰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줄에 한 중간부터 이 중간 써도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세 가지 예와, 뭐 이것도 뭐 두 가지 자라고 했어요.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송달 방식을 쓰래요.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건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전자송달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망가졌어. 정전이 됐어. 뭐 그런 것들이 전자손달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러니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금융기관, 최신건설의 컴퓨터 망가진 거, 그리고 이용 권한이 정지된 거, 그리고 그 밖에 관성제이 정하는 경우. 사실 요 1번과 3번은 거의 장애의 사유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다른 게 바로 이거죠. 이용 권한이 정지. 이게 뭔 뜻이에요? 아이디 잘린 거죠? 저 아이디 잘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송달 방식은 무엇이냐? 이게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시행령인데 이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시행령과 법을 다 오가면서 쓰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송달 방식은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옛날 방식이 바로 이거죠. 교부인편 우편. 요거 쓰는 것이 교부인편 우편, 요거 쓰는 것이 임제 포인트예요. 세 번째 물음,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섯 가지. 이게 이제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지정의 결격사유이거든요. 사실 미성년자 쓰면 안 되고 벌금형 통고처분 쓰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미벌통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 운영인의 결격사유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써도 되는데 주의할 점 미벌통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벌통을 뺀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법인이 따로 있고 특허 보세 부익은 아니니까 특허 취소가 아니고 지정 취소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말만 좀 바뀐 거예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지정이 취소되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나 피성년 의견인과 피한년 의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시 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2년이 지나도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근데 이 두 개 문제 있죠. 물음 1과 물음 2는요. 사실 우리가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별표까지 치면서 엄청 중요하게 봤던 건데 보세요. 세율 인하라는 부분인데 세율 인하 왜 하죠? 환급출입법에서 왜 세율 인하가 나오는 거예요? 술 등에 주로 제공하는 물품. 그러니까 보면 들어왔다가 무조건 가공해서 수리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래서 민크코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들어올 때 돈을 내고 나중에 환급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조금만 받자. 세율을 인하하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율 인하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다섯 가지. 이것도 형식이 다섯 개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섯 가지를 쓰라고 그랬죠. 환급에 가름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를 요청할 때 요거 물품에 대한 정보, 품명 교육 용도는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2, 3, 4, 5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내수, 내수. 그리고 국내 주요 수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내수예요. 어떻게 보면 내수. 그리고 여기도 수요라는 말이죠. 전체가 다 내수, 내수. 이것도 국내 수요. 예, 전체가 내수, 내수, 내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여기 2번, 3번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4번, 5번이 좀 비슷하거든요. 보세요. 2번, 3번은 보세요. 현재
최근 1년간 수출 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수출하고 얼마나 내수에 쓰는지. 이거는 세율 인하 품목 자체가 주로 수출 등의 제공, 이 완벽하게 100% 수출 등의 제공이 아니라 주로 수출 등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세율 인하 품목인가, 세율 인하 요청할 수 있는 품목인가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수출용 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 금액. 그래서 2번과 3번은 수출과 내수,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과 5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근 1년간의 국내 주요 수입업체의 사용 실적. 지금 현재 그 원재료를 수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물품을 만드는데 사용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향후죠.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생산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수요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최근인데 이것만 향후라고 쓰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서류 보관 기간, 이것도 무지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것만 5년이지 나머지는 다 3년이에요. 그쵸? 보세요. 다 3년이죠. 여기 보세요. 3년, 3년, 3년. 근데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간일이 달라. 여기 보시면은 환급 실청일부터 5년, 그다음에 이번에는 에, 발급일부터 3년, 그리고 3번에는 한국 실전일부터 3년. 여기 이제 빠졌네요. 여기도 3년이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사용한 날부터 3년. 다르네. 그죠? 그리고 이건 비슷하네. 이것도 사용한 날부터 3년. 그래요. 그런데 그 1번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보통 이제 5년간 보관하는데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되는 원재료 출납대장 및 물품 출납대장의 보관 기간은 요거는 짧게 3년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단서 가지고 3년이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만큼이 3년이에요. 5년 하나, 3년 하나, 둘, 셋, 넷, 5개. 예, 다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논리를 앞세우거나 그래야 되는 문제는 없는데 하여간에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런 답안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쓰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있죠. 아,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다. 아,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